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살충제 계란 공포, 마트 편의점 판매 중단. 유럽을 흔들고 있는 살충제 계란 공포가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발견이 된 건데요. 정부, 전국 1,450여 개 산란 농장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견이 됐죠? 자, 검사 서둘러서 유통을 재개하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언제 유통이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역시 동아일보인데요. 괜찮다더니 살충제 계란 뒷북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국내산도 피프로닐 살충제죠. 검출됐습니다. 대형마트 슈퍼 판매처 중단인데요. 사실 이번 논란, 살충제 논란은 지난해부터 경고가 있었고 유럽에서도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그랬는데 괜찮다더니 정부 당국의 말에 따라서 괜찮다고 했지만 역시 발견이 돼서 지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인데요. 문 대통령 전쟁만은 막겠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한겨레는 뽑았습니다. 북한의 대화, 이산상봉 거듭 촉구했고요. 대화 조건으로 핵 도발 중단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어제 광복절인 만큼 일본에 대한 언급도 간단히 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살충제 계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핵 없이도 안보 걱정 없게 우리가 도울 것이다. 어제 광복절 축사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하향할 말, 북한 안보 걱정하지 말고 남한과 함께 뭘 해보자. 이런 제의를 한 것을 뽑았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정규직 전환 진통, 시험 때의 인천공항이다. 사실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이 좀 많다고 그동안 지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방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아주 강조한 곳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사 의견에 2달 넘게 정규직화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어제가 우리는 광복절, 그리고 일본도 역시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전국 전몰자 추도식입니다. 아베 총리가 있고요. 아키히토 일왕이 내외가 앉아 있습니다. 어제 일왕은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리고 사죄한다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아베 총리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왕, 상징적 존재. 아베 총리는 실권자입니다. 실권자 입에서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살충제 계란 얘기인데요.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요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8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08마리. 자, 08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거고요. 마리는 살충제가 발견된 그 농장을 상징하는 이름이라 그래요. 마리 농장이라고. 그래서 요 표시가 있는 계란은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저희가 뽑았는데 오염된 계란은 삶거나 프라이도 안 돼. 그러나 닭고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만평 보겠습니다. 역시 살충제 계란 공포인데요. 혹시 이게 수입품이 아닙니다. 국내산 계란이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정부 당국 같은데 유럽 스타일이냐,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역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일면기사 한번 쭉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4분 모셨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고요. 김성수 문화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살충제 계란 공포 이야기입니다. 흙목욕해야 진드기 없어지는데 감옥 같은 닭장이 화근이다. 자, 지금 살충제는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원래 닭들은 야외에서 흙목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드기라든가 이런 해충을 없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장같이, 닭장같이 이렇게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진드기를 없애지 못해서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살충제 계란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 보면요. 여기 좀 있습니다. 봄, 초, 여름 방제 시기를 높였다. 왜냐하면 AI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방제 시기를 높였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갈수록
진드기 내성이 강해지고 있어 더 독한 살충제를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간지러우면 긁는 것처럼 닭도 흙목욕을 해야 진드기 등을 털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농약과 살충제를 뿌린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옆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공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염된 계란은 삶거나 프라이도 안 된다. 오염된 거는 어떻게 해먹든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닭고기, 소위 말하는 육개입니다. 우리가 자주 시켜 먹는 치킨을 말하는 건데 닭고기는 괜찮다. 그렇게 합니다. 궁금한 내용 좀 더 보지요. 자, 계란서 검출된 피프로닐,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쓰이는 살충제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 신장, 갑상선 등의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아, 위험한 물질이군요. 자, 옆에 보면은 요 육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는 괜찮은 것인가, 과연? 여기 보겠습니다. 육개, 닭고기는 이번 살충제 검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육개는 평지에서 사육하고 사육기간이 보통 30에서 40일 정도 짧기 때문에 뭐 살충제를 뿌릴 그런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드기 등이 기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충제를 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소종섭 쪽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계란 거의 매일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란을 직접 먹기도 하지만 음식 속에 섞여서 먹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게 이게 지금 뭐 단순히 계란만이 아니고 계란을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빵이라든지 기타 이제 간편 식품 이런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면은 두 곳에서 농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발견이 됐고 한 곳은 살충제, 그리고 한 곳은 그 물질은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기준치 초과했다 그래요, 또. 그렇습니다. 거기서 양쪽에서 보니까 닭이 한 14만 마리 정도 그렇게 사육을 하는데 하루에 거기서 생산되는 달걀이 약 한 4만 2천 개 정도 돼요. 대략 지금 당국은 한 10만 개 이상의 달걀이 오염된 달걀이 이미 유통이 됐다라고 당국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유통 경로 같은 것을 한 도매상이 4군데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이걸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3일 안에 여하튼 전국의 양계 농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일단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국민들이 지금 이게 생활에 바로 밀접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먹는 거랑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당국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정확한 조치를 좀 취하는 어떤 안심 그런 정책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한 설명 영상을 준비했는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피프로닐은 새롭게 개발된 살충제 계열이에요. 페닐피라졸 계열의 살충제라고 하는데 피프로닐은 이제 우리가 독성 시험을 해보면 간장 독성과 이제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고 살짝 그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농약이죠. 그게 한 번 그 노출됐을 때의 독성량을 급성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급성 독성의 그레이드로 봤을 때는 중간 독성이에요. 중간 독성 그러나 정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그 일일 섭취 허용량이 지금 WHO에서 0.002mg/kg으로 정해놨거든요. 상당히 독성이 강할 수 있는 약물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구매해서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계란, 이거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 될 거거든요.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 이미 구매한 계란은 먹어도 되나? 식약처는 현재 검출된 살충제 양으로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08말이 08LSH란 코드가 적혀 있는데 이게 문제의 계란이거든요. 이미 구매한 계란에 해당 코드가 적혀 있으면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일 가능성이 높으니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표시가 없는 다른 계란은 일단 안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큰 어떤 인체에 해를 끼쳤다는 가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이 문제가 점점 커서 만약에 소비자가 피해를 봤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가야 됩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는 뭐 08말이 08LSH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은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지금 발견된 곳 문제가 된 양계장은 단 2곳분으로밖에 안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의 어떤 양계장의 실태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니까 조사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현재 지금 나머지 이미 유통된 이런 어떤 계란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대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양계장의 어떤 살충제를 뿌리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믿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진드기를 박멸하기 위한 해충 방제 작업을 할 때는 살충제를 뿌리기 직전에 이 양계장을 전부 다 비우고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양계장의 이 축사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양계장을 비우는 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충제를 닭이 있는 상태에서 뿌려야지 효과가 높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밝혀진 문제가 된 농가는 2곳이지만 전수조사가 되었을 때에는 다른 어떤 여러 곳에서도 이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중에 유통된 계란 중에도 문제가 있는 계란이 추가로 더 발견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약처에서는 사실상 지금 허용 기준치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체중도 많고 면역력도 높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사실 계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날것으로 먹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해롭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한 계란 자체가 한 9,000원에서 8,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먹는 것이 꺼려진다고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된 농장이 친환경 농장이라고 했어요. 그나마 뭔가 잘 갖춰져서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곳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곳 한 곳에서 왜 살충제가 발견됐냐고 그 농장주가 설명하는 걸 보면은 주변 이웃에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한번 써봤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것만 문제일까라고 의문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생산지가 08인 경기도에 특히 지금 이제 남양주하고 곤지암 쪽이라고 하는데 그쪽 두 군데는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밝혀졌지만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이 그 달걀 그 생산하는 곳은 그럼 괜찮나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국민들이 엄마들이 그럼 달걀을 아예 안 먹겠다, 안 사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란 인증이 붙은 농장이 저 정도면 친환경이 아닌 곳은 그럼 과연 어떨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거죠. 친환경, 뭐 무항생제 달걀, 뭐 굉장히 달걀이 이제 브랜드화하면서 또 그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그 친환경, 무항생제, 뭐 달걀, 뭐 자연에 풀어놓고 키우는 달걀 이런 것들이 그런 변화하는 이런 지금 더 독해진 살충제라든가 그런 거에는 무방비였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뭐 이제 농림축산부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좀 바꿔서 이 피프로닐이 들어가 있는 살충제를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사전 조사하는 것이 이 변화하는 그 양계 농장의 이 그 산란 농장의 변화에는 못 맞춰가는 게 아니냐 정부 부처의 이 그 실무진들이 그런 면에서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농장은 농림축산부가 관리를 하고 이 달걀이 출하된 달걀은 또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또 관리되는 뭐 부처가 또 다르고 뭐 지금 이 달걀 사태를 두고 피프로닐 사태를 두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그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단순히 뭐 이번 달걀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그 농장도 꼭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좀 제기가 되네요. 항상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은 뭐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체계적이지 않은 그 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제빵업계 AI 사태에 이어 또 충격.
편의점 계란 든 간식, 간편식 안 팔아. 계란이 또 유통업계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계란을 사용하는 어떤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들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자,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유럽 등 18개국으로 확산. 오스트리아에서도 발견. 사실 살충제 계란 논란은 유럽에서 시작됐죠. 벨기에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유럽 전역으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바람에 책임 공방도 치열하는데 EU가 다음 달에 회담을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딱히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예. 이런 큰 문제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마다 정부는 뒷북이고요. 그리고 뭔가 허술한 게 늘 나타나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또 갑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그분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사실 1차적으로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게을리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유럽 사태에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계란을 갖다 생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예, 예. 제대로 된 교육들을 하지 않고 또 충분한 그 전수 조사들을 갖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식약처장이 닷새 전까지는 잔류농약은 제로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예. 알고 봤더니 2013년서부터 3년 동안은 아예 그 조사한 계란이 제로였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회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예. 국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지적을 했던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원들 덕분에 그나마 일부라도 그 표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표본 조사들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농약들을 갖다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 예. 됐는데 이렇게 마땅히 관리를 해야 될 곳에서 제대로 된 그런 관리들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보면서 지금 뭐 교육이니 이런 거 8월 22일에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예. 부분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자기 일들을 못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예. 이런 식의 기업형 어떤 그 생산을 예. 지속해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원인도 보면은 저게 그렇습니다. 닭장같이 가둬놓고 키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찐득이가 사라질 걸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드기가 있다고 해서 계란을 생산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계란 출하가 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진드기가 붙어서 그 진드기 때문에 그 가려워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을 낳는 그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그 산란개가 산란 닭들이 예.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계란을 좀 덜 낳게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군요.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약을 직접 거기다 친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이들 밥상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용납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풀어놓고 제대로 된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그 농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말 더 필요한 건 아닌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을거리에 대한 그런 어떤 생산 과정과 방식을 좀 문제 제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변호사. 네. 한 가지 의문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그걸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거거든요. 네, 아마 찾아내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껏 우리는 살충제 계란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것이 있죠.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와구프리 블루라고 하는 그 비펜트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는 닭의 진드기를 퇴치시키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프로닐이 들어있는 이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금지된 거라고 하죠. 중간 독성이기 때문에 아예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에서는 금지가 되는 살충제이기 때문에 닭에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쓸 것이다라고 그냥 식약청에서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식약청은 아예 그냥 양계 농가를 믿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이거를 아예 검출하는 일조차 게을리했다라는 건데요. 이 친환경 인증 시스템 제도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친환경 마크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조금 비싸고 가격이 조금 비싸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주부들이 이것을 믿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 친환경 인증 시스템 제도도 사실상 식약청이나 농림축산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이 농가도 예.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예.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지만 그 친환경 인증 받은 어떤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살충제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예. 사실상 식약청에서도 검출하는 것을 게을리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게 친환경 계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검증 과정도 민간에게 위탁을 해놔서 여러 군데에서 구멍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과거에서부터 이런 살충제 성분을 써왔다라고 예. 한다면 지금 이것이 정말 뒤늦게 발견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 군사행동 못해.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위기를 타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런 제의를 하고 이런 다짐을 나타냈습니다. 자, 옆에 기사도 좀 보죠.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서 이 앞에 기사는 내용을 전달했고요. 이 기사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분석했습니다. 안보, 동맹국에만 의존 못한다. 북핵 운전자론을 거듭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운전자처럼 몰고 가겠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평화를 20번이나 언급하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고요. 핵 동결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소정서 쪽 국장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역시 북한 문제가 가장 귀를 잡았는데 이런 북한 운전자론, 우리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론 여전히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른바 그 신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어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봐야죠. 우리의 동의 없이 어떤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많은 불안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거냐? 그럼 북한은 또 괌에 대해서 미사일을 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어떤 주도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죠. 강조를 했는데 한편으로 본다면은 북한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은 조금 약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좀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쨌거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일정한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그냥 이른바 코리아 패싱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진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북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국민들의 전쟁 공포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전체적으로 어제 그 축사 내용을 좀 평가하신다면. 한마디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변 국가에게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야권에서 그 북핵 위기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알맹이를 얘기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북한에서 그 뭐 강한 말을 하면은 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말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서로 탁구를 치듯이 막 서로 그 탁구공이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예, 정말 감정적 격화가 계속 됐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일부 우리 언론에서도 마치 생중계를 하듯이 그런 위기론을 갖다 고조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외국인들도 우리 코스피를 팔고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1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 증권에서만, 증시에서만.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정부가 두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확인하되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허락과 승인 없이는 절대 전쟁과 같은 군사행동 같은 것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예. 주변 국가, 특히 북한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애둘러서 한 항의성 메시지를 갖다가 내보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우리 정부가 있다.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의미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공교롭게도요. 이게 공교로운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미국 언론에서는 강력하게 그걸 또 받아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자제를 갖다 요청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험한 입도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미사일 작전 지도 같은 걸 노출하면서 사실상 우린 쏠 의도가 전혀 없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그걸 다 보여주면서 누가 쏘겠습니까? 저희가 기사를 좀 뒤에 준비했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것은 이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사전 준비들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은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에 보여준 좀 방관자적인 모습은 좀 약해진 거죠. 어쨌거나 메시지는 나온 거니까. 뭐 불안감 해소, 뭐 8월 위기설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주력한 느낌이 많이 났고 뭐 일정 부분은 저는 효과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은 역시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느냐. 마치 핵 포기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핵 동결이 된다고 하면 뭐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 주거나 거기서 더 나가서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는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든가 이런 표현 뒤에 속해 있는 함의가 좀 그런 느낌까지도 줬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그러면 현실적 대안을 그런 걸로 보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의 저력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저력에 대해서 말미에 강조를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도 보냈지만 거기에서 더해서 좀 우리의 힘에 대한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 정부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헤쳐나가면 된다든가 뭐 이런 좀 힘과 그에 대한 어떤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도 필요하지 않았느냐. 위기 상황에 우리도 이런 건 할 수 있다라는 뭔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그런 게 없이 말씀이시네요. 평화 얘기만 하니까 그 평화라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많이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근데 평화 얘기 이외에 어떤 강력한 대안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서 특히나 광복절은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 한반도에 뿌리 내린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의 알력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다른 전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날에 우리의 힘을 강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로 읽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평화에 대한 선언을 하고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런 어떤 거시적인 대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들은 경축사 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구체적인 정책 구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 구상이 좀 촘촘하게 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다면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문제의 시작점이 여기인데, 자, 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작전지도 의도적 노출. 미국 위협하며 협상 제스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14일이거든요.
한참 열흘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정은이 드디어 모습을 냈는데 이 사진은 북한 전략군을 찾아가서 괌 타격 계획 지도를 펴놓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대놓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사진들 뒤편에 벽에 걸려있는 작전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남조선 작전지대 그래갖고 여기 선이 4개가 그려 있어서 미사일 타격 거리별로 남조선 소위 말해서 우리 남한을 구분한 사진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일본 타격 지도가 또 있고요. 그 앞 옆에는 또 태평양 타격 지도가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사진과 방송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 소영서 국장님. 이건 뭡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선전전의 일환이죠. 선전전 그리고 위협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부러 이제 노출을 시켰다라고 봐야 될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제 지금 김정은이 보고 있는 지도에는 북한에서부터 괌까지의 거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표기가 돼 있고 어떻게 타격을 했을 때 어디로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아니 의도적으로 그 지도를 좀 찍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이제 당연히 이렇게 노출되면 남한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분석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다룰 것이다. 이거를. 그렇죠. 아마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남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군사 분계선 지역, 울진 권역, 포항 권역, 또 부산 앞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권역으로 지금 화면에 나눠서 나오고 있어. 아주 구체적으로 저렇게 사거리까지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예, 각각에 맞는 미사일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과시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그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지도를 노출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을 겨냥해서 또 다른 이제 지도를 통해서 뭐 위협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어제 이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에 보면은 어쨌건 김정은이 그 전략군 김낙겸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당분간 괌에 대한 어떤 포위 사격 이런 부분들은 본인 자기들이 얘기는 했지만 실행할 생각은 없다. 당분간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두고 보겠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의 카드로서 여전히 그걸 갖고 가겠다. 이제 미국과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부에서 뉴욕 채널을 통한 마크 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통해서 볼 때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으면서 또 때로는 높여가면서 또 8월 달에 있을 이른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도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카드로 갖고 상대방의 태도를 봐가면서 이걸 쓸지 말지 아니면 더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진짜 미사일을 쏠 의도라면 작전 지도를 보여줄 리가 없죠. 그건 극비사항인데요. 그렇죠. 역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관련 내용을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임청각서 독립운동가 9명. 일제가 기찻길 내며 반토막 냈다. 어제 사실은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화제된 단어 임청각입니다. 안동에 있는 고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내용을 좀 더 보면 독립투사 이상용 살았던 99칸 저택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려 독립운동가를 이 집안에서 9명이나 배출을 했는데 그런데 마당에 철로 들어서면서 70칸만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내용을 좀 더 보면요. 99칸 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일제에 의해 반토막이 난 모습 아직 그대로다. 이상용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로 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 사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임청각이라고 하는 공간을 제시하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우리 정부가 이전까지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아주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는 뭐 3대라고 못 박은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3대가 아니라 4대, 5대라도 더 정말 그러니까 안심하고 시간상으로 보면 4대까지 갔겠네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 중에서 특히나 대한민국의 또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하겠다. 그리고 그런 보상들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임청각 같은 경우는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 보면 모두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공간을 바로 세워서
문화유산으로서 이렇게 보존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물 단지 182호로 되어 있고 그 추가적인 어떤 복원들은 계획으로만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더더욱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안타까웠던 게 일제는 저 집을 반토막을 내놓고요. 우리는 그 앞에 철길을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했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지금 저게 철길을 좀 어떻게 우회를 틀어서 이제 복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미 벌써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2020년에는 2020년. 인천각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철로 같은 경우에는 인천각을 완전히 지나가지고 사실상 완전히 반토막을 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참 저 모습입니다. 바로 그 한 7m 철로가 철길이 한 7m 정도밖에 거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복선화 지금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철길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철길로부터 한 7km 이상 훨씬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복원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임천각을 복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미등기 건물이어서 복원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화재를 복원함에 있어서 미등기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또 이야기한 말씀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 이터준 선생, 기자 장덕준 선생,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연 선생, 과학자 김용관 선생 이런 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실상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을 했는데 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가로 꼽은 사람 인물들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합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꼽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 독립운동가로서 정말 공을 세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알려진 분들만에 대해서만 보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알려지지 않은 분들까지 그런 분들까지 한 명 한 명을 찾아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훈과 관련해서는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 유공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아니면은 또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우리 곁에서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나 이런 것들 사기군경이나 이런 분들도 역시 우리나라가 존중해야 될 어떤 보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천각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앞서 이 두 가지 점도 잊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될 것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남자연 의사 같은 경우는 또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그분이 이제 암살에서의 그 모델이었던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보상도 제대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축사 중에서 이렇게 딱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읽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천각의 주인공인 석주 이상용 선생, 그 우당 이회영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섯 형제가 전부 다 재산 그 당시 돈을 한 600억 원 팔아가지고 만주를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한 이런 분처럼 이제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최재형 선생이라고 안중근 의사를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분들 또 이상설 선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양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이 임천각과 관련해서 이게 시작된 게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이요? 2010년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는 것이 이 지역이 경북 안동이에요. 소위 말해서 경북 안동인데다가 보수의 핵심이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고 어쨌거나 하지만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상징으로 충분히 상징화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보훈 가족들을 선양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 임천각을 상징화함으로써 플러스 알파 효과, 이 정치적인 플러스 알파 효과가 상당하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맥락도 하나 지금 시점에서 임천각이 상당히 부각되는 배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존재 의미일 겁니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없겠죠.
자, 우리가 너무 좀 딱딱한 기사를 지금 우울한 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밝은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뭔가 특별한 1억 관객 배우다. 자, 누군가 보니까 송강호, 황정민 두 사람의 이름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무슨 비결이 있을까? 관객을 지금껏 1억씩이나 모은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는데 1억 각각 1억씩 관객을 모았다면 엄청난 겁니다. 자, 비결을 보니까 송강호 씨는 보편적 소시민 역할로 어필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끈질긴 직업인의 모습을 소화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김성수 문화평론가께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배우는 그 주연으로서 1억 관객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연으로서는 1억 관객을 넘기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작품을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출연할 수 있는 영화가 많죠. 그래서 오달수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1억 관객을 넘긴 그런 배우였는데 자기가 자기의 어떤 타이틀로서 영화 하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사도에서 왕 역할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고위층 엘리트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변호인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또 엘리트로 취급될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탈하고 생활형 그 변호사. 그 변호사 사회에서도 약간 따돌림을 받는 역할이었어요. 그런 형태로 그려졌단 말이죠. 형사를 해도 정말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소시민적인 모습들을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장점보다 약점을 더 많이 노출하면서 자기 캐릭터를 구축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서민들의 아픔을 가장 잘 구현한 그런 인물로서 송강호가 하나의 장르다 이렇게 돼버린 그런 배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출발은 송강호 씨보다 늦었지만 먼저 1억 관객을 돌파한 배우가 됐는데 그 기저에는 그야말로 그 끈질김으로 상징될 수 있는 아주 지속적인 그런 어떤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아주 고생을 그런 고생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굉장히 폭넓은 연기폭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 배우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 그 영화계의 중요한 그런 필모그래피들을 계속 쌓아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이 두 배우는 사실 중년 배우입니다. 남자 중년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 중년 배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남자 중년 배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화나 이런 연예, 문화계에서는 청년 스타들이 사실은 주력처럼 돼 있는데 특히 영화계에서만 이런 중년 배우가 승승장구하는 이유 따로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기력 때문이죠. 연기력. 캐릭터와 완전히 일체한 그러한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배우들인데 젊은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정말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서 젊은 관객들을 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화계의 그 움직임들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관객들은 40대 이상들이거든요. 이들은 아주 제대로 된 연기를 보기 위해서 몰입도가 높은 매체인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실 젊은 쪽이 더 강한 것은 드라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화계에서는 좀 더 중년에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배우들이 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중년의 여자 배우들도 많은데 유독 우리 영화계가 여자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딱히 떠오르는 여자 배우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그 여자 감독들이 많아지면서 그 여자 배우들이 제대로 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엔 청년 배우, 영화엔 중년 배우. 김성수 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벼운 기사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선 구하기 힘든 1기업들 주 3일 휴무로 직원 모시기에 나섰다. 일본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해서 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죠.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잘 쉬는 회사 이미지를 부각시켜 젊은 층에 파고든다. 직원들은 집중 업무 강화에서 호평을 하고 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부럽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책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그 기업들이 대도시에 있는 기업은 아니고 청년들을 구할 수가 없는 지방 기업이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리고 편한 직종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뭐 요양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택배 기사분이라든가 이런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힘든 직종에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쉬게 해준다는 건데, 우리 이렇게 잘 쉴 수 있다, 좋은 곳이다, 많이 좀 와라 하는데 아직은 효과가 적다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 월요일날 쉬는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뭐 지금 이제 결국 월요일 날 되면 아마 전화가 오나 봐요. 우리처럼 뭐 카톡 같은 게 오나 봐요. 야, 이거 어떻게 됐냐? 전화 왔는데 뭐냐? 뭐 이러면 결국은 월요일 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좀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렇게까지 일손이 구하기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송혜교 일본 교토의 한국 역사 유적지 안내서 배포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요. 광복절을 맞아 배우 송혜교 씨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교토편 안내서 1만 부를 제작해 교토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우리 역사에 더 관심 갖길 바란다.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자, 이 기사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배우 송혜교 씨와 서경덕 교수가 광복절을 맞아 또 한 번 의미 있는 일에 나섰습니다. 한국사 유적지 안내서를 제작해서 만부를 교토에 배포한 겁니다. 이 안내서는요, 한국어와 일본어로 제작됐고 교토에 있는 한국사 유적지에 관한 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송혜교 씨가 안내서 제작비의 전액을 후원했는데요. 이에 대해 송혜교 씨는 해외에 퍼져 있는 우리 역사 유적지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을 맡은 서 교수 또한 우리 유적지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국민의 많은 관심이라며 안내서 기증의 의미를 전했는데요. 두 사람의 역사 알리기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2년부터 중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 있는 한국 역사 유적지에 이렇게 한글 안내서를 후원해오고 있었습니다. 반짝 행보가 아닌 이들의 꾸준한 한국 알리기 행보에 대중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김성수 평론가. 사실 송혜교 씨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커플이죠. 송중기 씨는 최근에 군함도, 일본의 만행을 다룬 군함도의 영화의 주연으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두 커플이 일본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서경덕 교수가 그 얘기를 했듯이 해외에 있는 그 한국, 특히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유적지들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만큼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데 큰 그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국 사람들이 계속 관광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그럼 당연히 그 관광지로서 거기를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서경덕 교수는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돈 내가지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 건물 짓고 뭐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여태껏 우리 정부가 해외에 있는 유적지 방치하는 변명을 그렇게 삼았어요. 우리가 남의 땅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하게 되냐. 그거는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서경덕 교수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려면 또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좋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개념 연예인들을 갖다 좀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공간들이 그 관광지로서 좀 더 사랑을 받고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송혜교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존하는 돈은 일본이 쓰겠죠? 일본이 내야 돼요. 자국 그 사람들을 한국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결과적으로 주변에 돈을 쓰고 하니까 그것을 일본이 스스로 돈을 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거죠. 방법이네요. 그렇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의 한국 역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유적지들을 이런 식으로 보존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 우리 연예인들이 좀 더 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자,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사뭇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건국절 논란입니다. 자, 신문 기사가 여기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겨레와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건국절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2019년이 건국 100년이다. 임정 정통성 못 박아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다라는 보수 정권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을 반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0년의 시간이 이어 촛불로 계승됐다. 독립운동, 건국, 촛불혁명을 꿰어 100년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맞은 첫 광복절에 강조한 대한민국의 법통은 항일 독립운동에서 비롯한 임시정부였다. 어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제 똑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일보 기사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문 대통령 또 1919년 건국, 광복절에 둘로 갈린 정치권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네요. 내용을 보면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논란이 되어온 건국절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자 이날 정치권은 둘로 갈라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당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있어요. 자, 주권이 있어야 국가 성립. 그래서 1948년 건국이 자명하다. 반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48년 건국 주장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19년 임정 수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두 개가 논란인데 일단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자, 대통령마다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정표 부장님. 두 개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 예. 1945년 정부 수립. 예. 이것이 맞지 않나. 이게 우리가 사실 이 논란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왜 이 논란이 왜 나오나. 이게 좀 저기 할 텐데 이게 이명박 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뉴라이트 계열에서 강력하게 이제 광복절의 이름을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 그 얘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의 대통령, 이 국부 대통령으로 가는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재헌의회 당시 저도 이제 이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재헌의회 당시 관련된 이 자료 같은 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재헌의회 개원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 뭐 정부 수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미 임정부터 계산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60년대에도 이제 우표 같은 거, 기념우표 같은 거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정부 수립 몇 주년, 뭐 10주년, 정부 수립 뭐 15주년 기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어떤 건국절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쨌든 임시정부가 우리 정부의 법통을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럼 건국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45년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일인데 이게 이제 제정된 게 1776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도 아무런 뭐 어떤 행정 조직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다 두어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토, 주권, 어떤 이런 이 국채가 갖추어진 것은 한 1789년인가 제 기억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런 건국의 문제를 보는 부분도 저는 그 의미,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어쨌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그러한 것을 기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어떤 이것을 건국절 어떤 이렇게 딱 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현재의 8월 15일 광복절 정부 수립일. 대한민국 시작은 1919년부터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사실 이 두 개의 기사는 건국절 기준, 건국 기준이 어딘가의 내용도 있지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동안 논란했던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사실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여기 그대로 읽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건국절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래서 한 거 쐐기를 아니냐. 박은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바른정당이 어제 이제 논평을 낸 거에서는 이게 국론 분열을 이야기하는 행보다 이게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얘기를 해서 눈앞에 뻔히 예상되는 갈등을 부추기냐, 대립을 부추기느냐. 저는 그 논평도 뭐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소종석 부정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국민들, 그러니까 그 어떤 생활이나 뭐 이런 거에 피부에 와닿는 논쟁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보수나 진보 이 사학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그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근본 이유가 보수나 진보나 상대 진영의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극한 대립을 삼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는 나름 실익이 있지만 명분도 있지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갖고 있고 당시 그 정부를 정부로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국민들의 역사적 인식도 감안을 하면 저는 이 뭐 보수 진영에서의 얘기하는 1948년부터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의 일반 국민들의 역사 인식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이렇게 가고 차례대로 좀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논란은 국부 논란과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거든요. 이른바 1948년 기준이라면 그 당시에 대통령, 그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1919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시정부 수립의 주체, 소위 말해서 김구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소위 말해서 우파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좌익 계열의 당시 독립운동가들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부 논란과 또 연결이 돼서 또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 뭐 그 지금 현재 우익에서 얘기하는 그 이승만 국부께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연설에서 계속 강조했고요. 자기 스스로가 일본에게 보내는 서한에 191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고 선언을 해요. 국부께서. 근데 도대체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전 대통령 2명은 왜 자꾸 1948년을 건국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그 특히나 우리가 이제 보통 보수다라고 얘기하면 좀 보수에서 조금 더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우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자국의 역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부풀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환인 시절서부터 대한민국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한 2300년쯤 된다. 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48년인가? 거기에는 48년 이전을 잘라내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48년 이전을 잘라내면 어디가 잘려져 나가느냐? 친일 행위가 잘려져 나가는 거죠. 친일. 대표적인 그 친일 그 인사들을 이제 자신의 그 조상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신다는 걸로 우리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이제 반공투사로서 48년의 정부 수립의 역할을 한 그 부분만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갑자기 유공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이전에 친일을 해서 나라의 민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으로 이런 어떤 그런 그 속내를 이렇게 그 감추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절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9년 기준. 예,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인 류석춘 위원장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국제법상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 영토의 어떤 3요소가 갖추어졌을 때다라고 근거를 이제 이야기를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제법상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소종석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언을 한 날을 건국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나라나 특히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3요소로 하는 것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갖춘 다음에 건국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특수성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임시정부를 선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1919년 한 3월경에 일제 천황에게 이 건국, 우리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통지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일 간에 있었던 어떤 한일 합방과 관련된 어떤 여러 조약들이 전부 다 무효라라고 선언을 또 하고 있고요. 그 해에 또 임시의회에서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류석춘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국제법상 근거는 논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더욱 무엇보다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 기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19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 독립 국가가 재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헌법에서도 1948년에 재건되었고 그걸 재건으로 의미를 보는 거고 재건으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1919년에 건립되었고라는 것을 헌법에 아예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4명 거론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제 공과를 안아서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1945년을 건국절로 봤을 때는 국가를 만든 대통령, 국부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도 공과가 있죠. 독립운동에도 헌신했고 어쨌건 정부 수립해서 상당 기간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의 공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아예 폄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국부로 추앙할 것도 없고 그냥 딱 그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그 중요성, 초대 국회의장,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는 그러한 역사인식을 우리가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관련 기사를 좀 속도내서 보겠습니다.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1권, 법원 금지 명령에도 버젓이 유통이다. 5.18 재단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회고록에 일부 그 뭐 폭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그 발포가 없었다 이런 일부 내용이 왜곡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마라라고 해서 광주 법원에서 배포 금지 가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배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럼 출판사에서 책을 걷어들여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 서점 같은 데서 이게 이제 그 배포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 그러면 이제 1회 위반될 때마다 500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법원에 알려지면 이 강제금을 내야 될 텐데. 이행금은 출판사가 내야 되는 겁니까? 뭐 이게 배포를 이제 막아야 될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그런 의무가 있고 그리고 출판사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좀 광고를 하든가 뭐 물론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알기는 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 중고 서점의 경우에는 그걸 내다 판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출판사에서 다 알 수 있었을까라는 거는 뭐
좀 문제가 있는데 만일 지금 이거는 알게 된 거잖아요.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 출판사에서 이걸 걷어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나. 근데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배포가 금지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 피신청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자만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청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이 신청을 받았냐, 배포 금지 신청을 받았냐가 중요한 건데요. 아마 전두환 측과 이 출판사를 상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인터넷상의 거래는 중고거래입니다. 이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 그러니까 이미 출판사로부터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이제 개인 간의 거래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금지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떨떠름한 박원순. 국민당 내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후보를 못 내면 큰일이니 안철수 당신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최근에 3선 도전을 마음을 굳힌 것을 알려주고 있는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혹시라도 과거에 양보했던 보훈론을 내세워서 압박을 할까 떨떠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정석 전 국장님.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글쎄 이게 2011년 일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한 양보론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박원순 시장 그리고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6월 달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두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현재 단계에서는 3선 도전 쪽으로 좀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3선 도전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 현재 뭐 서울시장을 노리는 여권 내의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박원순 시장이 3선 시장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이 꿈꾸는 어떤 차기 대통령 도전 이런 것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저는 박원순 시장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면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인가?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서울시장에 안철수가 전 대표가 도전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에 꿈꿔왔던 본인이 계속 도전해왔던 이런 부분과도 좀 차이가 있고 또 현 단계에서 내년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과연 높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상당히 좀 변화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걱정할 것은 안철수 전 의원이 아니고 당내 다른 경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기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찬성도 반대도 몰려나와 사드 시위가 점령한 광복절 도심이다. 자, 사드 반대 단체는 미 대사관 위협 시위를 벌였고요. 사드 찬성 단체는 핵무장하라 구호를 외치면서 대학로에서 집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김성수 평론가. 역시 또 갈렸군요. 그렇죠. 지금 이 사드를 놓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의 핵 무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드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촉발이 된 것인데 실제로 이 저변에는 그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 그 군사적의 그 어떤 행동과 뭐 이런 것에 대한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갖다 놓고 벌어지는 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냉정하게 이걸 따져보면 더욱더 중요한 그런 그 사안들이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